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한 30분 정도 하고 질문 받고 그렇게 해서 45분 정도에 40분이나 45분 정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케이스로 엿보는 조선형사법. 근데 전에 그 이제 이 흠음신서의 약점이 있어요. 흠음신서의 약점은 뭐냐 하면 오로지 사록 관련 케이스만 있어요. 그럼 사록이 뭐냐?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사록이란 이런 거다. 내가 보기에는 논문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록은 이런 거다. 일반인들은 사록 그러면 다 알겠지라고 하는데 이제 논문감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범죄가 되는 살인 형태의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살이 있고, 고살이 있고, 투구살이 있고, 희살이 있고, 오살이 있고, 위피치사가 있고, 6가지인가 7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7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유족들이 생각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 당시 사람들은 사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그 중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도는 어떻게 단속되고 재판을 받았을까? 이런 거는 그 흠음신서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좋은 그 사료가 없을까라고 찾다가 이 완영일록이라는 그 서유구의 일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도 이제 사록 위주의 그 기록이지만 사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령 화가는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영일록을 탐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 다음과 같은 그 일기 내용이 있습니다. 만경현 거만에 대김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록인데 이 어떤 케이스냐 하면 김복소는 이명훈의 아내인 신조이와 간음하였다. 간음이 나오잖아요. 김복선과 이명훈이 다툽니다. 신조이가 물가로 다가가 죽으려 하였다. 그러니까 간음한 혐의를 받고 본 남편이 이 그 상간자와 다투니까 마음이 쓰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주워 담느냐.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복선이 그 상간남이 자기 친구를 권유해서 저거 죽으러 가는데 네가 가서 좀 말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물가로 가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신조이를 구원하고 물가 밖으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 발을 헛디뎌서 자기는 익사를 했어요. 그래 아마 술에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 증언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박자선의 유족이 이거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니 누군가 범죄가 있는 것 같으니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이 김복선을 범인으로 고발하여 만경현의 혈령이 초검을 하고 관찰사인 서유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사가 모종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이 서유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합니다. 애초에 싸움은 자기와 관계된 일이 아니고 자기는 그냥 이 김복선이하고 이명훈하고 싸움에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단순히 김복선이가 가서 좀 말려라 하는 것을 선한 마음으로 개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죽은 것은 술에 취하여 발을 헛디뎠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으니 이건 사록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죽기는 했지만 애석한 일이지
범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원통함을 씻어달라는 유족의 호소는 슬픈 일이지만 살아오그라 의심할 일이 없다. 그러니 시체는 유족에게 내주어 매장하게 하라. 자, 이렇게 관찰사인 서유구가 이거는 범죄와 무관해. 그러니까 그 석방해. 또는 그 더 이상 조사할 거 없어. 이게 파이널입니다. 파이널이야. 관찰사의 이 판단에.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미있는 사실은 김복선과 신조이가 이제 그 간음을 했다는 것이 의도치 않게 드러났잖아요. 박자선의 살옥을 조사하려고 했더니 엉뚱하게 그거는 무죄고 김복선과 신조이가 간음을 한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김복선과 신조이를 다음과 같이 처단합니다. 고발된 김복선이 유부녀와 화가 난 죄가 이 일로 인하여 적발되었으니 한 차례 어미 형신하고 자백을 받아 보고하라. 신조이도 한 차례 어미 형신하고 풀어주라. 그 다음에 간증 김일성은 도박을 하였으니 엄장 40대를 치고 풀어주라. 이런 것이 이제 살옥에 대한 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이제 그 합당한 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그 4번과 5번에서는 형추를 하고 자백을 받아서 보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추, 형신, 고신,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프린시플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하려면 반드시 피의자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것도 이제 논문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백의 획득이 유죄 인정의 필수 전제 요건이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피의자가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법적 고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률과 대명률은 이걸 고신으로 지칭했는데, 국전, 대명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이런 곳에서는 이제 1회 신장은 30도를 넘을 수 없다. 한 번 시행하면 최소 10일의 간극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그 로컬 룰이에요. 당률이나 명률이 없는데 조선 사람들이 덧붙인 거예요. 이 고신을 운영할 때. 그리고 월 3회 시행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주 요 부분은 재미있는데요. 당률에서는 그 고신의 총 횟수를 제한을 해요. 뭐 2번이든 3번이든 뭐 100대를 넘을 수 없다. 100도를 넘을 수 없다. 근데 조선은 그런 횟수 제한을 하지 않고 1회 30도를 넘을 수 없다. 월 한 번 하면 10일 이상의 간극을 두라. 이런 정도의 제한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의자가 자백을 안 하면 어찌 되느냐? 유죄 인정을 할 수 없어 형을 집행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월 3회 형추이므로 1년 동안 혐의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거부한다면 극단적으로 1년 동안 36회의 형추를 할 수가 있고 그걸 곱하기 하면 1080도의 신장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례가 간혹 생깁니다. 이걸 장패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의자가 자백하면 감 1등의 은전을 베풉니다. 그래서 사형을 감 1등하면 장일백 유삼천리 생명은 건질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백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그 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백을 하지만 이게 거의 강요에 의한 자백 아닐까.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소리냐. 지금 그 20년 동안 1500회의 형추를 받고도 자백 안 하고 살아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논문감이에요. 강요로 자백한 거냐, 자발적인 자백이냐. 김복선과 신조이는 아마도 화관을 자백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장 80, 여자는 장 90이에요. 그리고 그 신장을 맞으면 그 신장 30도를 맞았다 그러면 여기 이 포함시켜줘요. 그러니까
장 80이면 80에서 30을 빼면 한 50만 견디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간은 교형이고 강간 미수는 장일백 유삼천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현대 한국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자백하면 어떤 페이버를 받나? 이거는 한상원 교수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 그 한국의 경찰 자백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곰탕 이런 거 사줘요. 자기 일을 덜어줬으니까. 자백 안 하면 막 그걸 밝혀내려고 그 참고인 막 소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백하면 얼마나 이뻐요. 검사도 자백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일이 더니까. 경찰과 검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도 좋아해요. 자백하면 아주 깎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백하면 깎아주니까 거짓 자백도 을 유도하는 그 풍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장이 있고 태는 이제 회초리로 50대 미만을 가격하는 거고 장은 60대 이상 100대까지 가격하는 것인데 태는 아주 가느다란 회초리예요. 그 장은 조금 두꺼워요. 그런데 그 고문의 수단은 신장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의 독특한 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신장 치는 이미지를 신장 치는 이미지를 한번 구경을 하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게 이제 태고 요게 장이고 신장은 이렇게 좀 두꺼운데 이 조선의 그 태장과 신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치느냐? 요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옷을 벗기고 이 가격을 하면서 이제 그 신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흠율전칙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다행히 이 PDF가 있습니다. 흠율전칙. 굉장히 한 7,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 상세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명률에 있는 옥구도고 그런데 이 조선에서는 이 대명률대로 안 하고 이 자기 나름의 그 태장 규격을 그림을 그려서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태고, 요게 장이고, 요게 신장이고 좀 두껍죠. 그리고 무슨 그 포도청에서는 뭐 곤장을 쓰고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철색이 있고 나중에 참고하세요. 자, 흠일전칙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영일록에 보면 엄장을 하라고 나와요. 엄장. 이게 도대체 뭘까? 나도 처음에 궁금해했는데 이 장은 형벌 도구고요. 신장은 신문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 후기에 이 관료들이 보기에 장은 징벌 효과가 낮다. 고신 효과가 낮다고 평가돼서 신장을 형벌 도구로도 애용한 것 같습니다. 형벌 도구로도. 그 다음에 6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이 간증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증인, 참고인이죠. 김일성은 도박을 하였으니 엄장 40대를 치고 풀어줄 것.
그러니까 난데없이 참고인으로 불려와서 너 그때 뭐 하고 있었냐 하니까 그때 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박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도박한 형벌을 너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엄장 40대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탄핵주의가 아니라 규문주의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소한 고발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딴 비행이 발견이 되면 너 응분의 대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돼서 일종의 그 규문주의 형사 절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부작위범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그런데 나도 학창 시절에 부작위범 공부할 때 도대체 예가 없어요.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의 부작위범의 사례를 발견해서 특별히 소개합니다. 자, 대명률에 불응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범불응득이 위지자. 이게 뭐냐 하면 아주 그 희끄무리한 조문이죠. 응당해서는 안 된 일을 한 자 또는 응당해야 할 일을 안 한 자는 태40이고 사리가 중하면 장80이다. 현대 형법 이론에서는 그 죄형법정지 위반이죠. 도대체 무엇이 응당해야 하고 무엇이 응당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런데 그 컨퓨셔니스트들한테는 그게 바로바로 나오는 모양이에요. 또 하나의 그 불응이 처벌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옆집 남자가 내 마누라를 유인해 갔다. 그리고 자기 집에 숨겼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밤에 무리를 이끌고 내 편을 들어서 무리를 이끌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욕도 하고 그 소란을 피웠다. 이제 그러니까 그 상대방 쪽에서 이제 고발했겠죠. 했더니 그 검률이 조율하라 했더니 검률이 이런 조율을 합니다. 대명률에 보니까 밤에 까닭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장 80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응당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대명률에 야 무고입 인가조에도 걸리고 불응이조에도 걸린다. 그런데 그 명예라고 하면 이제 총칙이에요. 총칙에 두 가지 죄가 모두 발각이 되면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처단하라. 그래서 장 80으로 처단했다 하는 게 율례유람이라는 책에 있어요. 규장과 원문 검색 서비스에 있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항사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또 거기에 없는 거지만 규장각이라고 있죠. 규장각 원문 검색 서비스 웹사이트도 있어요. 거기서도 좋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학원생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할, 뭐 이런 게 있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024A 부분에 요 103번이 나옵니다. 완영일록 계사년 5월 4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전주부 거만에 대김하였다. 피고 윤판돌이 김복돌의 부인인 여종 3월과 몰래 간통하여 윤판돌과 김복돌이 다투었다. 그 남편인 김복돌이 간수를 마시고 다음날 죽었다. 이게 좀 현대 한국인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가령 아내가 외간 남자랑 상간했다. 그래서 그 남자랑 다투는데 어떻게 피해자격인 이 남성이 자결을 해요. 좀 이상하죠? 보통은 그 여성이 자결하는데, 가령,
어떤 여성이 있는데 누가 확심을 품고 자꾸 추근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뿌리치고 모른 척했더니 이 녀석이 달려와서 손을 잡고 키스를 하더라. 그러면 내 몸이 더럽혀졌으니 이제 어떻게 조상을 볼 것인가. 여성이 자결하는 케이스는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남편이 자결을 해. 좀 이상하죠. 좌우간 그렇게 해서 초검관은 전주판관 이희평, 복검관은 금구현령 김석희.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연스러운 그 사망이 발견이 되면 기본적으로 두 번 검험과 부수되는 조사가 행하여지고 그게 그 기록에 다 담겨요. 누구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문답식으로. 그래서 두 번 행하여지고 그러면 이제 그 수령이 관찰사한테 초검을 했더니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고 그 관찰사한테 보고합니다. 그걸 검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관찰사가 내용을 읽어보고 후속되는 조치를 지시를 합니다. 이래저래 지시를 해요. 서유구의 이 제사를 일부 전록했습니다. 내가 매우 도덕적인 담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윤판돌은 직접 하수한 정황은 없지만 자신으로 말미암은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상간남 3월은 김복돌이 간수를 마시고 거의 죽어가는 즈음에 구원하여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세간을 옮겨 마치 남편 김복돌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 같았으니 정상을 살펴보면 매우 교활하고 악랄하다. 사안이 윤리에 관계되어 보통으로 처결 심판할 수 없다. 엄히 형신하고 공초를 받으라. 오늘날의 이 형사나 검사 또는 판사가 견지해야 할 덕목은 냉철해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는 그 팩트 파인딩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저 제사를 보세요. 거의 뭐 도덕적인 생각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그 소설 쓰는 듯 하다고요. 그래서 컨퓨셔니즘이라는 게 좀 위험한 사상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그 제사가 있습니다. 강진현 사안에 대김하였다. 그러니까 거만은 뭐고 사안은 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거만은 이제 이 죽은 시체를 법의학적으로 forensic science 입장에서 이것저것 약물도 써보고 이 현상을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라면 이제 사안은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는 없는데 그 유가족이 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사라졌다. 누가 죽인 것 같다.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해요. 물론 그때 피의자도 특정을 해요. 그래서 특정된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시체가 없을 때는 그 시체 없이 사실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사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안이 처음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고 4사, 5사, 6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수령 수준에서 보고가 오면 관찰사가 이제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답에 이런 게 있어요. 강진현 사안에 대김하였다. 정범, 윤흥업은 자신의 당질 윤철공이 자신의 아내와 몰래 간통한 혐의를 잡고 아내 송조유를 때려 죽인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렇게 아까 케이스하고는 달리 이 간통의 혐의가 있으면 남편이 자기 부인을 때려 죽이는 케이스는 많죠. 그러면 그 당시에 수령이나 관찰사들은 이렇게 보고 이런 처죽을 XX.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해자를 동정하는 듯한 디스코스가 많이 발견이 돼요. 자, 윤흥업이 아내를 죽인 것은 간통을 포착한 현장은 아니지만 이 대명률에 현장에서 포착해서 연놈을 다 때려 죽인다. 그 무죄예요.
현장에서. 아, 그거 가혹하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병들어 누워있는 틈을 타 도망가 자취를 감추자 불같이 노여움이 일어나 급기야 흥업이 그 아내를 찾아냈는데 찾은 곳이 간통한 사내의 비밀스러운 방인지라 무릇 혈기가 있다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분노를 풀려고 하지 않겠는가. 아주 그 때려 죽인 그 남편의 행동은 정말 그 납득 가능하다는 식으로 흘러가요. 이것도 오늘날에는 이런 그 팩트 파인딩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또 이 5월 12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담양부 거만에 대김하였다. 나이 어린 김상윤이 또래인 오복인과 싸웠다. 미성년자들이 싸웠어요.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현장에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뭔가 그 자기 손주를 비호하는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당초 보고는 뺨을 때렸다고 나오는데 과연 뺨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관 그 뺨을 때렸는데 13일 만에 오복인이 죽었어요. 오복인의 유족이 이조희를 고발하여 이조희가 10일 동안 수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유군은 재앙의 핵심은 이조희 할머니가 뺨을 2번 때린 것이 아닌데 무슨 연유로 10일간 옥사에 가두었느냐. 그또 모종의 그 비호하는 행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형 30도로 처결하고 풀어줘라 이래요. 이거 완전히 그 우연이죠. 어떤 관찰사는 장형 40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형 20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완전히 그 관찰사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고한기 조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그 작성할 만한 주제입니다. 보고한기가 도대체 뭐냐. 이 오늘날도 폭행치사 또는 그 상해치사라는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자는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만 있고 한번 그 폭행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일단은 살아 있다가 한 2달 후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폭행 상해와 2달 후에 사망한 것 사이에 이른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폭행치사, 상해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폭행 상해와 그 중앙 결과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 이 판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그 학설이 있잖아요. 뭐 상당 인과관계설이 있고 무슨 조건설이 있고 객관적 귀속론이 있고 그런데 이 대명률에는 당률에서부터 시작된 대명률에는 약간의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행한 것으로부터 사망 사이에 가령 손으로 쳤는데 20일 이후에 20일 안에 사망했다. 그러면 일단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손으로 친 게 아니라 칼로 찌른 다음에는 30일 안에 죽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폭행과 상해를 했는데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그러면 50일 이내에 죽으면 폭행치사, 상해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태의 보고한기는 20일 이내냐, 30일 이내냐, 50일 이내냐. 그런데 내가 던진 질문은 60일 이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 경찰관을 만났을 때 요 문제를 던져봤어요. 자, 폭행치사, 구타치사가 있는데 폭행한 시점으로부터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죽었고, 그래서 그 피살 유족이 폭행치사, 구타치사로 고소 고발하면 당신들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거의 비슷한 답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지금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닌데 그 일종의 그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식 또는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유사한 사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안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냥 원리만 가르쳐주고.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김성경 박사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2012년에 다음과 같은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살욱 사건과 심리, 완영일록의 분석. 이 논문을 작성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당시만 해도 완영일록이 번역되어 있지 않고 순한문으로 작성된 것인데 2000년인가 그 아주 신뢰할 만한 완영일록 번역본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신뢰할 만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김성경 박사는 그거 번역되기 전에 한문 원본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높이 평가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논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옥으로 고발되어 관찰사에게 보고가 올라온 총 96건의 사건 가운데 법의학적 사인, 이건 내가 덧붙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시린 그러는데 법의학적 사인이에요. 자살로 규명된 사건이 50건이고 타살로 규명된 사건이 36건이었다. 그 중에 이제 그 96건 가운데 여성 사망 사건은 36건이고 남성의 사망 사건은 60건이었다. 여성 사망 사건 36건 가운데 자살이 23건이고 타살이 9건. 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것은 3건. 그래서 요점은 왜 이렇게 자살이 많으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살이 타살보다 더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과제가 생기는데 남성 자살이 여성 자살보다 많은 이유는 뭘까? 이분도 이제 이걸 추적하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가령 남성 사망 사건 60건 가운데 자살이 27건이고 타살이 27건. 이 통계에서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자살이 매우 많다는 점. 자살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타살이 아닌 사건들이 왜 살옥으로 고발되거나 보고되었는가? 이렇게 문제를 던지고 나름의 그 자기의 그 해석을 덧붙여요. 여성의 자살 사건 23건 중 자살의 사유는 남편이 원인이거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거나 견딜 수 없죠. 요즘도 가정폭력에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성폭력 피해이거나 성적인 추문에 대한 항의에 있었다. 이건 뭐냐 하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떤 녀석이 마을에 나를 흑심을 품고 누구랑 내가 한번 잤다.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려요. 그런 거 빼도 박도 못해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죽음으로 나는 입증하리라. 이런 자살이 있는 거예요. 또 남성도 아내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다. 대부분이 처의 간음에 대한 방언이다. 앞에서 하나 봤죠. 전주부의 김복돌이 윤판돌과 처의 간음에 수모를 참을 길 없어 자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요거는 이제 김성경 박사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팩트일지는 알 수 없어요. 아내의 간음을 제어할 수 없는 데에 대한 분노와 질투, 추문 등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된다. 이거는 그 서유구의 논서를 동감하는 거죠. 학자가, 연구자는 사료에 나오는 걸 보고 때로는 믿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거 일종의 편견이 작용한 거 아닌가? 바이어스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미를 던져야 돼요. 김성경 박사의 추리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자살하였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고발로 보아야 한다. 흥덕현에서 김원철이라는 자가 이기화의 처 오씨가 혼자 자는 방에 이기화인 척하고 들어가 오씨를 겁탈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오씨는 나중에 그가 김원철임을 알고 독을 먹고 자살하였다. 이게 왜 그랬을까 이제 탐구를 해봐야죠. 또 이제 자살한 사람들은 본인의 자살 이후의 사법 과정까지 염두에 두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족은 자살한 사람의 그러한 의도를 읽고 자살에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고소 고발하였다. 50건의 자살 사건 가운데서 30사건에서 자살자를 곤경에 몰아넣은 사람에게 위피빈 치사율이나 나로 말미암아 자살한 율 등을 적용하여 크고 작은 처벌이 가해졌다.
그래서 이제 나도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이 문헌을 좀 찾아봤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에밀 듀르갱이라고 있잖아요. 프랑스의 에밀 듀르갱이 20세기 초에 그 자살론이라는 책을 써요. 자기가 살던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거든. 이 사람들이 왜 자살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듀르갱의 결론은 이거죠. 자살은 개인적인 동기로 자살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훨씬 많은 케이스는 소셜 풍조에 영향을 받아서 자살하는 것이다. 사회적인데 영향이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그 결론이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그 후에 자살을 연구하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생산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왜 통계를 보면 여성이 억눌린 중세에 여성이 더 많이 자살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남성이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완영일록에도 그렇게 나오고 난 이게 조선의 특이한 상황인 줄 알았더니 영국도 그렇답니다. 영국. 남자가 더 많이 자살한대요. 자살 케이스를 해보면. 그리고 그 중국사 하는 사람들은 또 청나라 시대에 이 여성이 자살한 것에 의문을 품고 왜 그랬을까? 이걸 추적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석사학위 논문인데요. 사법fun보를 통해 본 자살의 특성. 이런 논문도 있어요. 가장 최근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지영 석사의 결론은 가보개혁 이후 사법기록인 사법fun보를 중심으로 자살 사례에서 나타나는 자살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자살의 성별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고찰한 연구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송지영 석사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자살의 성비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 사법fun보에서 수집한 195건의 자살 사건에서는 여성 자살자가 114명, 남성 자살자가 70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8배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정상이라고보다도 노멀 다른 데서도 발견되는 것은 남성 자살이 한 4배쯤 많은 것이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이 조선 후기의 그 사법fun보에서는 겨우 1.58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니까 역의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훨씬 그 여성에 대한 억압이 아주 심했던 사회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시가의 압박이 자살로 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당시의 사회가 그것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이 처와 며느리를 타살하고도 자살로 위정하는 범행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었다라고까지 추정을 해요. 자, 이제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보다 10분이 추가됐네요. 나머지 시간은 그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 1교시처럼 손을 들고, 예. 아까 국민이 간직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 사회가 있어서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간직했을 시 유럽 사실이나 범죄가 있다는 그 이에 따른 형벌을 내리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간직하려는 동기를 오히려 위축시킬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러면 그전에 판례들을 통틀어서 이런 간증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현대 법률과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은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현대 법에서도 법체에서도
간증할 때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호 없이 바로 처벌을 하는 그 현대 이 특징은 탄핵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한 그 케이스만 문제 삼고 고소 고발 안 된 케이스가 발견이 돼도 모른 채 해야 되는 거죠. 모른 채. 만약 그걸 꼭 처벌하고 싶으면 다시 경찰에서부터 조사해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탄핵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주의가 그 참고인이나 증인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또는 경찰에게 발언, 증언할 수 하도록 하는데 유리한 법제인 거죠. 규문주의는 아주 좋지 않은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답을 다 한 것 같아요. 현대에서는 다시 경찰서부터 조사를 해서 기소되지 않으면 판사는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없는데, 그 탄핵주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그걸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해악이 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고 그러면 조사할 수가 있죠. 우리 최근에 그런 케이스 우리 많이 보고 있어요. 가령 지금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그 대장동 사건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난데없이 무슨 그 성남 FC 일종의 별건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탄핵주의에 좀 반하는 규문주의적인 발상이라서 별로 좋은 현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막 그거 조사해라 막 그 여론이 빗발치면 경찰이나 검찰도 가만 있을 수 없겠죠. 네. 자, 또.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교가 강했던 조선에서 어떻게 국전이 펼쳐되었을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가문이 펼치면서 다른 게 있어서 국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에서 중국의 법과 다르게 국전을 펼쳐하게 된다면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반대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설득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명률이라는 또는 당률이라는 아주 합리적, 당시 컨퓨셔니스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인 법전이 있는데 왜 그것하고 다른 국전을 또는 그런 규정 특별 조문을 왜 만들었을까? 요게 궁금하시다는 거 맞습니까? 네. 그 질문에 답이 되지는 않는데 다른 재밌는 케이스를 소개할게요. 이 태조가 조선 왕조를 세우고 나서 이제 고려 시대와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정권은 이렇게 좋은 세상을 펼칠 겁니다. 라는 이 궁리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고려처럼 형사사법에 룰이 없는 상태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명률을 쓰겠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 시대를 고려 왕조를 비난하기를 고려공사 3일 이랬어요. 고려에서 뭘 정책을 세우면 3일을 못 가고 그 다음날 바뀌더라. 조령목이 하더라. 그래서 이제 대명률을 쓰겠다고 하니까 당시 주저학도들은 그게 맞습니다. 예측 가능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명태조 주원장에게 당신들 대명률을 좀 제대로 된 원본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시진핑한테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법전을 좀 주세요. 그러면 아마 얼른 줄 거려? 무료로?
근데 주 원장 이 친구는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그것도 논문감 같아요. 주 원장이 왜 거절했는가.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대명료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형벌에 그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장일백, 유삼천리. 두 번째가 장일백, 유이천오백리. 장일백, 유천리.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에 삼천리 되는 데가 없어요. 가령 조선 땅, 한성부에서 유형 장일백, 유삼천리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어디로 보낼까요? 무슨 북경으로 보냅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관직 뭐 이런 거 조선에는 없는 관직이 무지 많아요. 대명률에. 그러니까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대명률에 있는 그 형벌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가도 어떤 거는 조선의 위정자에게 너무나 가벼워. 어떤 건 너무 무거워. 그래서 가중 강경할 필요가 있고 어떤 거는 처벌해야 되는데 구속 요건이 없어. 그래서 국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국전은 내가 이제 이 대체로 말하면 좋지 않은 방향의 내용이 많아요. 계약적인 국전이 많아요. 나는 조선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요, 그 강상범죄라는 개념이 있어요. 강상범죄. 그러니까 자손이 그 자식이 어버이를 상대로 폭행을 한다. 그러면 이미 그 대명률이나 이런 당률에 아주 그 법정형이 높아요.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법전에.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그걸 더 높여. 이런 썩을 하면서 어떻게 감히 부모에게 대들어. 그런데 한 가지만 그것이 왜 나쁘냐 하는 것은 현대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한 20년인가 30년 전에 연세대학교 졸업생이 자기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때려 죽인 케이스가 발생했어요. 세상에서는 난리가 났죠. 어떻게 부모를 때려 죽이냐. 그런데 이 사건을 캐보니까 그 부모가 그 자기 아들 엄청나게 학대를 했어요. 허구한 날 학대야. 네 형은 말이지 맨날 그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데 너는 연세대학에서 장학금도 못 받고 허구한 날 그 학대를 하니까 얘가 견딜 수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컨퓨셔니스트들은 부모가 왜 학대를 해? 부모의 학대를 인정 안 해요.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는데 왜 부모가 아니 지금 친부의 친딸 성폭행도 얼마나 많아요. 이 팩트가 있는데도 인정 안 하고 자간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면 중벌 하고 자 이거 벌써 시간이 다 갔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0분이 됐는데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네, 마지막입니다. 네. 자, 다음 수업이 있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처벌을 내렸다고 또 제가 중요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직접 얘기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같은 것들을 보면 의중부 같은 곳에서 국문 같은 거를 장수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것들에 하나여 적용이 되는 것인지. 네. 그 의금부는 그 관원이 이제 고소 고발 당하면 관원을 특별히 조사하는 부서인데요. 이 관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관원의 범죄는 일종의 특권을 부여해요. 특권.
그 관원들은 함부로 수금하지 말라. 그리고 관원을 수금하려면 임금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그 특권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군주에 대한 불경이나 군주에 대한 그 모반이나 이런 거는 아주 또 가혹하게 처단이 되죠.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